이기상과 희망으로 충성을 다하여 외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 원장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7월 5일 날 풀센터 20중 국제회의장에서 한 4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사법정의 실현 국민간센터를 발족시켰습니다. 저희가 이 사법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 국가안보하고 국가 정체성 관련 이 사건 시 검찰이라든지 또는 그 재판부 판사라든지 또는 일부 변호사에 대한 무분별한 또는 그 반헌법적인 폭구를 갖다가 감시하고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사법분야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발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민변 감시에 관련되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또 2차 발표에서는 사법감시 민변하고 그동안 있었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문제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사법감시를 위해서 모아놓은 자료들, 이 자료집본 부록에요. 사법감시 자료가 돼서 2015년부터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다 100% 퍼펙트에 찾아가지고 다 부록으로 옮겨놨습니다. 2015년부터 17년 전까지 8월 중순까지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옮겼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애국활동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형사 고소 고발을 당하고 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분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좀 배려를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사법감센터 내에다가 애국활동 중 사법계에 접수한 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이따 기조발제를 하면서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안할 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유민주연구회나 자유민정각회나 국가정상화 추진위 같은 이 자매단체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단 한 명, 두 명이 있더라 할지라도 국민회 할 때 애국가를 꼭 사질까요 부릅니다. 사질까요 부르는데 제가 이 대한민국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는 이런 단체들이 애국가를 일정만 부르고 생각하는 특별히 하는 거 한 3분 정도만 소요하면 사절까지 다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이게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행사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애국가를 꼭 사절까지 다 부릅니다. 부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저희들의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이따 제가 기조발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어르신께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이럴수록 저희가 살아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이렇게 끝나겠지만은 저희가 온라인 공간에서 SNS 공간을 통해서 이 자료들을 계속 돌리고 전파시켜가지고 제대로 관리하고, 또 일부 판사들이나 또는 일부 검사들 또는 민변 변호사들한테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재철 국회 부의장님이 저희한테 축전을 좀 보내셨네요. 참석을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귀환해서요. 애국활동 중 사업회 사례 및 대책,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한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 수호와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이 자유민주연구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댁내 행운에 가져가시고 항상 건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신재철 국회 부의장께서 직접 참석을 못하시고 금방 출전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 일부 행사를 마치는데요. 우리 양동환 교수님이 좀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격려사를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오시죠. 아니 갑자기 격려사를 걸어오면서 지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근데 심각하긴 하는데 그 본질이 그 성격에 어떤 점에서 심각한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입장에 속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와 심각한 처지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원자는 이씨 왕조는 전주 이씨들이 왕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전주 이씨의 반하는 개성 왕씨들이 세도를 부리게 되면 또는 왕을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 지금 대한민국은 뭐 꼭 제 말이 100% 틀림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집권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적어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잡고 있다. 세력이다. 그런 점에서 체제와 집권 세력이 마찰을 일으키니까 갈등관계에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체제가 이기거나 체제에 회의적이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이기거나 아니면 그 둘 사이에 적절한 절충 타협이 이루어지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이 될지 앞으로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희망적이기는 체제의 원리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되리라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오늘 같은 이런 사법 피해 사례들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충실한 사람들은 훈장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사법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심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 경련을 길게 하는 것이 진행에 차질을 드릴 것이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 모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점을 올바로 인식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기왕에 참석하신 것이니까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전 통일원 차관님 한 말씀 해주시고 오셨는데
유동열 회장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실은 이산전이니까 저는 그 한국의 이 판결문들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쪽에 장학금을 받은 그 법조인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단순한 어떤 착오가 아니라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느끼고 유동열 원장님하고 의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유동열 원장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세 번째 지금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 가지고 오늘 발표가 되겠지만 이런 것을 보다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그게 우리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뒷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많이 공부를 하겠고 이러한 뜻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더 노력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이 명예훼손 형사 소송하고 형사 고소 고발하고 그 다음에 민사 청구를 하는데 그 대응팀이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이번에 그 강남구청장이 당한 것도 뉴트에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 팀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다 서치를 해가지고 지금 집중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대책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우리도 여기에 대항을 해서 저희들이 팩트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 되도록 저희가 활동을 해야 돼요. 알면서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애국활동이 아니에요. 이게 애국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라든지 국가 정체성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이런 이제 사고 피해를 당한 사례인데 개인적인 송사라든지 재산권 싸움에서 재산을 수령하려면 패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이제 조선일보도 큰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애국활동이 아닌데 오셔가지고 억울하게 내 재산을 뺏겠다. 판사를 잘못 만나서 판사가 작당했다면서 오시고 심지어는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가 정중하게 이건 해당이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막 고함을 치고 막 화를 내고 우리 여직원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 애국활동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욕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근데 이 애국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법적인 실현 국민감센터면 그런 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판사들이 저렇게 엉터리로 판결을 해서 자기 집이 날라갔다, 토지가 날라갔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이 좌파 변호사단체는 지금 현재 변호사만 1,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만 지금 1,000명에서 불과 1년 반 사이, 1년 사이에 500명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민변 같은 데는 최대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이런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해서 법률 상담은 물려주고 무료로 변론을 해줍니다. 안되니 이거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좀 지원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좀 창피하지만은 좀 부끄럽지만은 우리도 민변을 좀 벤치마킹 해야겠다. 민변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데 저는 그 짝퉁 진보 진영이죠. 가짜 민주주의 운동 진영인데 이 민주화 운동 진영 가짜 걔들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그 민중민주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렇게 지원해주나.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민변의 그 시스템을 일부 저희가 좀 도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완전히 지금 여기 계시는 한변이라든지 또는 헌변이라든지 자변 같은 이런 애국진영의 변호사단체에다가 의뢰해서 애국심을 호소해가지고 지금 법률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정당한
그 변론비를 드려야 되거든요. 변호사비를. 그냥 애국심에 호소해가지고 나 애국 활동했으니까 네가 나 소송 좀 대행해주라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를 도와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어르신이 굳고 자기 이름을 밝히길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페이지 보면은 제가 6페이지에도 그 어르신 이름 전화를 못 쓰고 한 내국인사라고 했는데 6페이지 상단을 보면 그나마 한 내국인사 이름을 밝히기를 극구 거부 그 지원회에서 일부 법률 견제를 갑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자유민주연구원 사법감시센터에서 애국활동 중 사법피해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럼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요. 이게 애국활동인지 아닌지를 심사해서 애국활동 영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면은 지금 그 한변이라고 해서 한반도 인권과 그 통일위한 변호사 모임이 있거든요. 한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국인사께서 한변에다가 일부 좀 그 지원을 매달 지원을 해줘요. 매달 지원을 해줘서 하는데 사실 그 무료변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분 어르신께서 본인 이름을 그 밝히길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한 내국인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지금 부분 도입했다.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이렇게 애국심에 호소하고 무료변론에 가까운 지원만 바랄 게 아니라 또 그 대응의 변론의 질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감으로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변호사도 이것도 자기 생계수단이고 자기가 이 사명감을 가져가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애국심에 호소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도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변호사 한 1000명 정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 회비나 특별회비 갖고는 제한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은 그 제가 공익사업 후원형 펀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연평해제라는 영어를 어떻게 만드냐면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후원형 성금을 펀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연평해제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17만, 10만원짜리, 50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결국 연평해제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법감시, 사법지원센터를 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아이템을 내서가지고 한 1억 정도, 1년에 한 1억 정도, 그 2억 정도만, 한 1억 2천 정도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펀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우리 사건을 수임해 주신 그 변호사님한테 적정한, 게 적정한, 많은 돈은 안 되지만은 적정한 변론비를 지급해서 질 높인 이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지인 같은 식으로 안 되게 돼서 제가 지금 빠르면 10월 달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 1억 2천만 원을 목표로 1년에 목표해서 이게 달성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쉽게 말하면 그 변호비를 갖다가 지원해 쓰는 게 되거든요. 이게 또 모자라지만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 해서 공익사업 후원형 펀드인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사법지원센터, 애국진영 사법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헌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그 다음에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그 다음에 자변,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이 3개 애국진영 변호사 단체를 연결을 해서 통합에 연결을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또 그다음에 그 변호사 도우미 제도를 택해가지고 여기에 동의하는 애국진영 또는 일반 자유시민 진영의 변호사님들을 모셔서 한 1,000명 정도만 확보를 해놓으면 실제 활동을 한 100명 정도 하면 돼요. 민변이 한 1,500명 되는데 실제 열심히 활동하면서 변론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한 50에서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확실한 변호사 100여 명만 모아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1단계에 그 100명 변호사를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실을 맺고 또 이게 만약에 더욱더 확산이 되면은
더욱 더 많은 크라우드 펀딩이 될 것이고,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국민 성금에 의해서 이제 애국 활동하는 분들한테 체계적으로 또는 그 단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그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제가 제안합니다 하고, 이 크라우드 펀딩 관련, 이 공익사업 후원형 펀딩 관련해서 또 상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고, 그래서 제가 유동열이 한 25년 동안 그 경찰청과 경찰청에서 이 연구관 생활을 하다가 제가 여기터에 나와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데는 이것만 꼭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뒤에 계신 우리 고용주 이사님도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은 그 사법감시 국민감시센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법감시만 할 게 아니라 사법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법지원 시스템, 애국활동 사법지원 시스템 센터를 갖다가 발족시키는 것을 제가 이걸 꼭 해놔야지 제가 그 잠을 좀 편하게 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애국활동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런 문제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하고 첫째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애국진흥에서는 합법적인 틀 내에서 애국활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겠다고 애국활동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 자유민주 틀 내에 이 법을 갖다 어기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철저히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올릴 때나 이럴 때는 명예훼손, 팩트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팩트 위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엊그제부터 계속 지금 미국에 있는 종국제국 노빌라미가 미 FBI에서 체포되었다는 들이 막 카톡으로 들어오고 저한테까지 들어왔는데, 그 말짱 그 가짜뉴스입니다. 지금 노빌라미 북한에 가 있어요. 75차례 이번에 지금 북한 들어간 게 무려 75회 북한 방문입니다. 북한에 가가지고 지금 아마 9월 9일 북한 정권 수비일까지 있으면서 계속 북한을 선전하는 지금 서신을 그 노빌라미가 운영하는 민덕중시라는 그 종국 웹사이트에다 올려놓거든요. 현재 지금 노빌라미는 북한에 가 있어요. 그런데 노빌라미가 FBI에 체포된 뉴스들이 나오고 월간조선 그 웹사이트도 올라와 있는데 내가 알려줬어요.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좌익들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거짓하고 붙이면은 처음에는 거짓 선동이 좀 맥혀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실이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팩트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걸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 그 지원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할 것이고, 제도적으로 세 번째부터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저희는 좌익들한테 또는 저 짝퉁 진보주의한테 고소 고발을 하거나 명예훼손 당한 것에 대해서 지금 디펜스 막기에 급급해요. 막기에 급급한데 이제는 막는 것도 막고, 이제 우리도 그 종북진영이라든지 또는 짝퉁 진보진영이 우리를 향해서 거짓하고 우리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고소고발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제 다 이게 돈이 되니까 머물고 있는데, 이 사법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면 이제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까지 법률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쟤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거짓 뉴스를 가지고 우리 그 자유민주 인사들을 시켜하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명예훼손을 좀 계속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도 공격형 고소고발적 사법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쟤들도 움찔하지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결국은 현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00일도 겨우 100일 지났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집중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좀 더 대한민국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저희 자유민주정부도 어디를 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정부대 나오다가 전교조 합법화한다고 그러지, MBC, KBS 방송 개정한다고 하지, 이쪽에서는 또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문제, 여기저기서 좀 싸든 문제에서 터지는데 어떻게 손으로 일일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분차분히 하나씩 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법분야 쪽에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그 7시 20분부터 KBS 일라디오에서
2시간 동안 생방송 토론하는 KBS 공감 토론이라고 있어요. 이 공감 토론 오늘 주제가 뭐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기 시작할 거냐고 토론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한 면에 양인숙 변호사하고 저하고 나오고 저쪽에서는 민변 쪽 참여연대 공익센터 변호사 한 명하고 실제 병역 거부에서 징역 1년 6개월 살고 지금 소위 엔지오 활동하고 있는 분도 나와요. 그래서 7시 20분부터 생산하는데 이 양심적 병역 거부도 뭐냐면 이게 국가 안보 우리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양심적 이유로 군대를 갖다가 안 간다 한다면 그 대체 복무하고 인정된다면 누가 군대 가겠습니까? 물론 어르신들 자제분들은 다 애국심이 투철하니까 군대를 가겠지만 대부분 다 여호와 주민가 뭐 믿어가지고 군 복무 다 면제하고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도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 이 정도 마치고요. 그 나라사랑 다른 학부모 실천 모임 대표이신데 우리 방 작가님도 보니까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해가지고 저희가 그 한변 쪽에다가 법률 상담하고 무료 법률 지원 지금도 소송 중이죠. 예,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도와주신다고 해서 사례 발표 나오니까 다 빠져버렸는데 우리 유일하게 지금 방장인 같은 우리 저 대표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간략하게 그 사례된 정의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잠깐 우리 방 대표님 말씀하시죠. 내용에는 제가 중요한 문제를 넣었으니까요. 내용이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광명 교육감이, 그러니까 일명 좌파 교육감으로 부르는 광명 교육감이 서울에다가 수백 개의 혁신학교를 만들고 있을 때 유엔초등학교 제가 학교 운영 부위원장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녹색 어머니 또 임원이었고 또 급식 소위원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을 처음 만들 때 제가 이제 성북교육청 주최로 급식 소위원 저희 연수를 갔는데 슬라이드로 영상으로 상한 막 이런 걸 보여주면서 무상급식은 친환경 급식은 한마디로 그 강사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품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친환경 급식이라는 자체가 친환경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고 또 하나가 뭐냐면 탱크 한 대 살 돈이면 무상급식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또 못 참는 성격이라 항상 앞에 쪽에 앉으니까 마지막 타임에 질문하는 타임을 주길래 손 들고 물었어요. 어떻게 교육청 주최로 연수를 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강사가 하느냐고. 안보가 무너지면 무상급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친환경 급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전라도 제품 하나 먹자고 거기 걸 다 갖다 먹자고 이렇게 상한 거를 가지고 품질 따지지 말고 학부모들 보고 먹으라는 것, 그리고 학생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라는 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딱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 이제 유엔초등학교 제가 학원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좌파 단체 관련자들과 그 다음에 좌파 교육감, 그 다음에 정교조들이 그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북교육청도 혁신 승급중학교에 연수를 막 갔는데 연수 내용에서 요즘 아이들 공부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엔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하는 막 그런 연수를 강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로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강사가 교육청 주최 행사에서 저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한학교식 국공립 혁신학교를 만드는 거라면서 무슨 맨 뭐 농사 짓는 거, 감자 캐는 거 뭐 이런 거를 연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게 2011년도 6월 10일 날 성북교육청 주최 승곡중학교 연수였고요. 그 며칠 후 6월 15일 날 어디서 또 연수가 있었냐면 혁신강명초등학교에서 또 연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앞자리에 앉았죠, 당연히. 근데 또 연수를 하는데 뭐 요즘 아이들 공부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뭐 시험 안 보겠다. 그 다음에 상과 관련된 그런 행사를 없애겠다. 학부모단체 없애겠다. 막 이런 연수를 또 이 계량한복 입은 대한학교 출신 전교조 교사가 들어와서 연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상해서
마지막 타임에 또 손 들고 질문을 했죠. 그렇게 좋은 그리고 100% 혁신학교만 행복하고 참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100% 행복하고 좋은 학교에 선생님들 아이들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전교조 출신 대안학교 교사 2명이 당황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주소가 틀려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좋은 학교면 강남에 8학번을 보내기 위해서도 부모들이 월세 전세를 살고 주소 이전까지 해서 보내는데 그렇게 100% 행복하던 학교가 인저서 좌파 교육감이 만들고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도 짜지지 않은 2011년 이 당시에 무슨 교육도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100% 행복하는 학교란 보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저희 학교는 비록 혁신학교는 아니지만 당시엔 그랬습니다.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정말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연수가 끝났고 그 다음날 그 유명한 한명숙 통일혁명당 간첩 조직의 한명숙이 교수로 있었다는 그 한신대학교에서 또 연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학교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교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혁신학교를 추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을 상대로 또 연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대안학교식 수업 방식 연못에 물고기를 기른다는 거 막 이런 또 대안학교 수업 방식의 이상한 연수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강사가 하는 말이 교장 선생님이 80% 이상이 썩어서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서부터 쭉 살아왔지만 그리고 학부모 임무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제가 본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은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손을 들고 질문을 하려니까 제가 온 거로 알았는지 오늘은 질문 타임이 안 갔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씩씩하게 또 연수 끝나고 강사한테 쫓아갔죠. 쫓아가서 그랬습니다. 오늘 연수 내용 중에 교장 선생님이 80% 이상이 썩어서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라는데 제가 알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과 교사들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부모 단체 없애겠다는데 제가 녹색 어머니 부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죠.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녹색 어머니까지 없애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강사가 당황하더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학교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그 3가지 연수를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누군가가 바로 삭제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가니까 아이 반을 넣고 학부모 이름을 넣어야지만 접근할 수 있게 바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거기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저희 딸 반하고 이름 넣고 제 이름을 딱 넣으니까 접근 금지가 떠요.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다시 넣었더니 또 접근 금지가 떠요. 그래서 저도 머리 썼죠. 1학년 2반에 저희 신우 아이가 다니고 있으니까 신우 이름과 그 조카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컴퓨터가 안 되는데 301호 가서 컴퓨터 빌려서 하니까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실체를 알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집어넣으니까 바로 또 접근 금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다음 아고라를 들어갔어요. 다음 아고라에 가니까 교육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요. 세상에 나라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고라에는요. 대한민국을 흠집내고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애국 진영을 흠집내는 일명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를 막았던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런 분들을 막 비방하고 모함하는 그들이 판을 치고 있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까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쇼크를 먹어가고 처음엔 댓글로 달기 시작을 했어요. 반박하는 거.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사셨는지에 대한 거를 알리는 걸 쓰기 시작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윤창중 사건이 딱 터지니까 누군가가 박지원 씨가 한 달 전부터 미국 들어가 있었다는 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윤창중 씨에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를 했어요. 왜 하필이면 CCTV가 없고 저부터 쭉 그 여자가 누구의 미국 현지처 딸로 거론이 되는지에 대한 막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5.18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반박하는 글을 쓰게 됐는데 그때 실명이 아니라 태양가득이라는 닉으로 썼는데요.
그 후에 지금 터진 처음 저를 엮은 게 빌라 회장이 공급횡령을 하니까 빌라 저를 포함 집소유주 11명 중에 8명이 빌라 회장의 공급횡령 사문서 위주에서 공급횡령한 거에 대해서 고소인으로 제가 들어갔는데요. 강북경찰서 유원수 수사관이 저를 딱 지목하면서 고소인 대표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동에도 회장님이 있는데 가동 빌라 회장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나동 회장님 아드님이나 나동 회장님을 넣어야지 왜 저를 넣냐 했더니 이름만 들어가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냥 이름만 대표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다 그거죠. 강 작가님. 네. 애국 활동하다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네.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아고라에서 애국구를 쓰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제가 잡아서 쓰기 시작을 하고요. 세월호 사고가 딱 터지는 첫날 제가 4가지를 짚었어요. 뭐냐면 이거는 박원순 재임에 성공할 거다. 두 번째, 민주당 지지율 10%밖에 안 되는 지지율 회복에 이용될 거다.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을 남고 있던 이석기 실형에 영향을 줄 거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4가지를 제가 첫날 딱 짚었어요. 찝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빌라 사건을 그 다음에 유현초등학교 그 문제를 제가 교육청 다음 아고라 그 다음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 올린 글로 똑같은 양재혁 검사가 두 사건을 저를 딱 타깃 삼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북경찰서 진술 가서 빌라 사건은 조작 서류로 빌라 회장이 이승훈 변호사 통한 금성고문 통해서 낸 서류들이 다 조작 서류인 거를 제가 밝혔는데도 양재혁 검사는 빌라 회장과 대질조사조차도 없이 그리고 검찰이 불러서 대질조사도 없이 그냥 저를 기소 처리를 해서 벌금을 때렸고 그게 첫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다음 아고라에서 애국글 쓰는 저를 엮은 게 그거였고요. 신상을 털어서. 그 다음에 유현초등학교 사건도 동시에 같이 양재혁 검사가 엮었는데 그거는 제가 학교 측에 통신문부터 다 받아다가 내서 선고 의뢰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또 엮은 게 그때 그 누구죠? 성한종 리스트가 돌았잖아요. 그때 돌 때 청와대를 김진춘 비서실장부터 해가지고 타겟 삼을 때 데모갑시다 분이 트위터에 야당 리스트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야당 그 리스트를 제가 리트윗을 했어요. 그랬더니 벌금 100만 원을 딱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트윗한 거밖에 없는데 제가 쓴 건 역시나 하고 몇 글자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영등포 경찰서 수사관이 저한테 조사하러 그러니까 진술하러 나오라면서 그쪽에 사람은 누구냐면 그 국회의원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거기다 전화해서 사과하래요. 사과하면 이걸 덮어주겠다고. 근데 제가 전화해서 그랬죠. 제가 사과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사과하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청와대 김진춘 비서실장이나 이완국 당시 국무총리가 마녀사냥 당해서 처벌받은 게 재판으로 가려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리스트로 청와대를 마녀사냥했으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언론에 그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사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분이 당황하셔서 전화 받으신 분이 그러면 사과할 생각이 없네요 그러길래 먼저 마녀사냥하신 분이 사과를 하면 저도 리트윗한 저도 야당 리트윗한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하더니 전화 탁 끊더라고요. 그리고 벌금 100만 원이었고요. 처음에 빌라 사건으로 엮어서 저를 그렇게 기소 처분한 사건으로 이들이 얼마나 교활하게 했냐면 변호사를 6명을 동원해서 저를 엮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동아일보 2012년도에 난 글을 기사 서울신문서부터 난 전라도 광주 문익관 빨주산학교 기사가 있어요. 그거를 지목해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전라도 광진이 노무현의 아버지 노판석이 양민을 학살했던 지역과 동일시가 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해서 글을 올렸어요. 리트윗하면서 그 기사를. 그랬더니 그런 명예훼손을 하려면 노무현 쪽에서 저를 자기 아버지의 명예훼손을 했다던가 그렇게 해서 저를 해야 되는데 되게 엉뚱하게 문익관 거기서요 저를 벌금 300만 원으로 기소 처분을 했는데 검찰 진술 갔을 때요 제가 검사님께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박근혜한테 관심 없다. 애국활동하는 저에게 하는 말이 관심 없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또 그랬죠. 어떻게 검사님이 현직 대통령을 가지고 박근혜한테 관심 없다라고 좌파 이런 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 없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누구를 믿고 애국활동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저를 처분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엉뚱한 최성국 검사라는 사람을 대동을 해서 그 사람이 저를 기소 처분을 해갖고 제가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작년 6월달에 저희 남편이 암으로 쓰러지니까 동시다발로 재판이 후닥후닥 하더라고요. 1심 바로 쓰러지고 그 다음날 재판 국민재판으로 해갖고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심 재판 대법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저희 남편 처음에 항암치료, 그 다음에 암수술, 그 다음에 입원, 방사선 12월까지 28번 할 동안에 모든 게 다 진행이 돼서 제가 어떻게 뭐 애국단체의 도움을 청할 그런 엄두도 낼 수도 없었고 그냥 국선 변호사님 선임해서 싸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또 엮은 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았던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을 제가 친일파가 아니라고 트위터에 올렸더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파가 맞다고 저를 동시에 같이 걸었어요. 민사 형사님 똑같이 늑범대안학 몇 번 하고. 당연히 늑범은요. 통진단 이정이 남편 신재원이가 자기 변호사 6명을 동원했고요. 그러니까 민변이 총동원돼서 그냥 저 하나 리트윗한 글로 저 하나 잡다고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제가 친일파가 아닌 자료들 다 인터넷 찾아서 내가지고 검사님이 저를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주사파 사건 딱 들었으니까 공소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형사가 시작됐고 민사도 동시에 같이 걸어서 지금 시작이 되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 민사사건은 서석구 변호사님이 무료별로 맡아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 형사 공소제기 된 거는 오인식 변호사님 한 편, 그 다음에 늑범 대안학교 건도 한 편 오인식 변호사님이 맡아주시는데요. 제가 가정적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용기를 내고 지금까지도 애국부를 실명으로 SNS에서 가장 열심히 줘서 솔직히 쓰고 있거든요. 재판 다니고 경찰서 다니고 검찰 다니고 병원 다니는 거 남편 암으로 쓰러졌을 때 그 다음날 재판 17시간 수술하고 재판 가면서 정말 버스 안에서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그때 울면서도 제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처음 해봤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해봤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당신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 라는 말은 곧 저한테 힘내요 그 말이었고요. 2011년도에 제가 그 혁신학교 연수 다니면서 그들이 작용화시키는 그 교육 현장에 좌파단체들과 시민단체들과 좌파교육관, 정교조가 만들고 있다는 실체를 알게 됐을 때 용기 있게 SNS나 한국교연단체나 다 거기에 처음으로 제가 급식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 급식의 실체를 알려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요. 지금은 가셨지만 고영주 변호사님 쓴 정교조 참교육의 실체라는 글을 인터넷에 보게 되겠어요. 그 교육에 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정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이라는 게 평준화 교육은 전체 교육이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말하는 주체사상 전과통일 이념이라는 거 작용화 교육의 일환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너무 쇼크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내가 어차피 학부모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가 6.25 전쟁 전에 국청년단 경기도에 있어서 부대장을 하시는 분이라 김두한 씨랑 활동하면서 6.25 전쟁 전에 김일성을 암살하러 북한까지 다녀오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서재필 박사님의 어머님이라든가 아니 서재필 박사님 어머님, 윤봉길 의사 어머님, 김동길 교수 어머님 우리나라에서 애국으로 불리는 모든 분 백성엽 장군의 어머님이 다 저희 온양방가세요. 이수신 장군의 부인도 저희 온양방가시고 손병인 선생님 부인도 저희 온양방가세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보고 뭘 하셨냐면 나라가 있어야 조국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다. 조상님께 부끄러운 자손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유공자 등록도 안 하시고 정말 가난하게 경제적으로 가난을 물려주셨지만
정신은 나라 사람밖에 안 물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관위에서 고발을 당해서 문재인의 인민군 아들의 글로 서울 북부지검에 진술까지 갔을 때 하고 싶은 말 쓰라고 그랬길래 없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 이걸 거론하면서 저는 조상님과 저희 할아버지께 배운 게 나라 지키고 나라 사랑하는 것밖에 안 배웠다고. 제가 남로당 공산당 자식이거나 그런 분의 선조를 가졌다면 저는 분명히 반대한민국 빨치산을 자랑스럽게 하는 후손으로 자랐겠지만 나는 내 조상도 내 할아버지도 나라 지키는 것밖에 나한테 물려진 게 없다고. 그러면 나라는 국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이 함께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는 계속 타겟 1등이지만 계속 애국을 쓸 거고 애국 활동 하겠노라고. 검사님이 아직 처분은 안 했는데요. 지금 저한테 엮여있는 사건들은 이거고요. 제일 잔인한 게 이들이 남편이 12월 달에 28년 방사선까지 딱 끝나니까요. 1월 달에 처음 엮었던 빌라도 회장 사건, 양재혁 검사가 엮었던 사건으로 지네가 어쨌든 조작서류로 첫 번째 엮은 거잖아요. 단추를 낀 거로. 이건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 집안 경매까지 들어오고요. 4월 달에 집 압류, 통장 압류, 집 경매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 정말 진짜 끔찍할 정도로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한테도 그런 모습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저 오늘까지도 오늘 순간까지도 애국을 쓰고 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조국이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있고 조국이 있는데 내가 지켜야 할 나라가 있는데 좌파들이 아무리 타깃 삼아도 내 마음속에서 그 조국을 지우지 않는 이상 글 쓰면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이 무거운 짐, 제가 짚고 간 이 무거운 짐 같이 견뎌준 남편이 있고 또 이렇게 사법적인 실전연대 만들어서 저 같은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용기 내라고 유동열 회장님 비롯해서 김기수 변호사님, 우인식 변호사님, 애국 변호사님들이 나서준 거에 대한 만으로도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용기 잃지 않고 앞으로도 쭉 조상님이 물려진 그 정신 지키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애국 활동 정도가 되려면은 어떤 애국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고소고발 당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더 우선순위가 크고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인데 그거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단체 활동을 하다가 직접 고소고발 당하거나 또는 민사소송 당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방장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 금방 있고 여기 또 다 말씀 못 드리고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좀 거기 사례 발표에 나오지만은 이 전교조라든지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단체들 또 광명 좌파교육감 이런 단체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 단순 유튜브 상황도 올리고 자기가 쓴 글도 올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가 정체성 수호 차원에서 제 기억에 남는 게 애국 활동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처리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도와주시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법률 조언을 해주는 게 좋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건 다 해줄 수 없고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를 하라고 해도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많고 오늘도 사실 여기 지금 저희 사법감시 하려고 가지고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2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